윤생이란 자가 관서에 유람하다가 한 촌집에서 묵게 되었는데 비가 계속되므로 장기간 머물게 되었다. 안주인이 비록 늙었으나 말씨와 모양과 행동거지가 촌노파 같지 않았던 바 하루는 안주인이 웃으며 가로되 행차가 반드시 심심하실 터인데 내가 옛날 얘기나 해드려서 한번 웃으시는 게 어떠하오십니까? 그것 참 좋습니다. 하고 윤생이 답하였다. 이때 남편인 주인 늙은이가 즐기지 않으면서 하는 말이 불길한 말을 이제 또 말하려고 하시오? 당신과 내가 함께 늙은지라 그 말을 해서 무엇이 해로우리요? 하며 노파가 주인 늙은이와의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내가 본시 초상기생으로 나이 16의 초산 사또에게 반하여 그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 그의 방에서만 함께 지내더니 사또가 의외로 교체가 되어 이별하게 되었답니다. 이에 사또는 가장진물을 전부 나에게 주고 또한 후하게 돈을 준 후에 나에게 말했지요. 내가 돌아간 후에 너도 곧 뒤따라 올라와서 함께 100년을 지내는 것이 좋겠구나. 해서 내가 울면서 허락하였지요. 사또가 떠나간 후에 정분을 억제치 못하여 그가 준 것을 모두 폐물로 바꾸어 가지고 동자 한 놈만 데리고 호롤이 떠나게 되었지요. 겨우 수일간의 길을 가다가 때마침 추운 겨울이라 대설이 내리면서 가던 길을 잃어버려 동자로 하여금 말을 나한테 주고 길을 찾게 하였더니 길을 잘못 짚어 깊은 눈 구덩이에 빠지더니 난간으로 추락하여 헤어나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중도에 머뭇거리게 되어 추위는 심하고 다리는 아픈데 날 또한 어두워지고 있었지요. 주위를 돌아보며 앞으로 가다 보니 멀리 깜빡거리는 등불이 숲 사이에 명멸하는 것을 보고 사람의 집이 있음을 알고 간신히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부처님 암자인데 고요하여 사람 하나 없고 탁자 위에 다만 흰 부처님 한 분이 계실 뿐이라. 속으로 생각하기를 방 아랫목이 이미 따뜻하고 등불이 또한 밝은데 중도 없으니 괴상하고도 괴상하도다. 그러나 일이 이 지경으로 궁한 처지에 어디 달리 갈 데가 없고 해서 몸소말 안장을 풀어 죽을 쑤어 말에게 먹이고 홀로 방 가운데 누워 천천히 잠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얼마 후에 몸이 녹으면서 온몸에 열이 심하게 나는지라 사람은 없고 해서 치마 저고리를 다 벗고 속옷만 입고 몸뚱아리를 드러내놓고 누워 있었지요. 한참 후 뜻밖의 스님 한 분이 달려들어 겁간을 하니 비록 한거하려고 하였으나 밤중 깊은 산에 그 누가 와서 구해주리요. 원래 이 스님은 이미 10여 세 때부터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생식하고 홀로 암자 가운데 사니 나이가 바야흐로 28세라. 위에 말한 탁자 위에 흰 부처님이 곧 그였지요. 계행이 비록 높으나 정욕이 움직인 바 되니 어찌 가히 억제하겠어요. 이튿날 창문을 열고 바라보니 적설이 처마에 쌓여 돌아가고자 하나 어찌할 수가 없어 그럭저럭 겨울을 나니 두 사람의 정분이 매일 통정과 함께 흡족하게 쌓이게 되었지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대를 구하지 않았고 그대도 나를 찾지 않았건만 어찌 길에 쌓인 눈이 나로 하여금 그대를 만나게 하여 줄 알았으랴. 나의 계행은 그대로 인하여 훼손되고 그대의 절개는 나로 인연하여 이지러졌으니 일이 이에 이르러 묘하게 합치게 되었도다. 이는 하늘이 그대와 나의 좋은 인연을 만들어준 바라 할 것이니 어찌 반드시 옛 난군을 찾아가서 첩이 될까 보냐. 나와 더불어 해로하여 함께 안락함을 누리는 것이 어떠하오? 내 또한 생각해보니 말과 실제가 이치가 있는 듯하여 그 스님을 따라 여기에 와서 산즉 아들과 딸을 낳아 집안이 또한 넉넉하니 이 어찌 하늘의 이치가 아니리요. 저 늙은이가 바로 그날의 산승입니다. 하니 늙은이 또한 웃으면서 말이 없었다. 옛날에 한양 사는 한 선비가 무슨 일로 영남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태백산에서 길을 잃었다. 주막은 지나쳤는데 날은 저물어 오기에 한 촌집에 투숙하려 했다. 그 집 안팎은 모두 기와집이라 한양집들과 차이가 없었다. 주인을 뵙고 하룻밤을 청하니 용모가 수려하고 수염과 머리털이 반백인 주인이 흔쾌히 허락했다.
저녁밥을 주고서 주인이 물었다. 연세는 얼마나 되시며 자녀는 두었나요? 선비가 대답했다. 제가 아직 30도 안 되었는데 자식은 10명 가까이 됩니다. 한 번만 잠자리를 해도 자식이 생겼습니다. 집은 가난한데 자식만 가득하니 도리어 우환이지요. 주인은 잠옷 부러워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이어 탄식하며 말했다. 사람이 어떻게 그리도 복이 많으시오. 내 나이 60이 지났는데도 아직 자식 하나를 낳지 못했소. 쌓아둔 곡식이 만석인들 세상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소. 나에게 아들 하나만 있다면 아침에 밥 먹고 저녁에 죽을 먹어도 한이 없을 것이오. 방금 손님 말씀을 들으니 어찌 부러운 마음이 없겠소. 다음날 선비가 작별을 고하고 떠나려 했다. 그러자 주인이 떠나는 걸 만류하며 닭을 삶고 개도 잡아 음식 대접을 후하게 했다. 밤이 되자 좌우를 물리치고 선비를 협실로 데리고 가서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간곡하게 할 말이 있소이다.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 공경을 모르고 지냈으나 자식복이 기박하여 평생 자식 하나 낳아 키워보지 못했소이다. 후사를 만들려고 방마다 첩을 두었고 또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약도 써보았소. 요즘도 첩 셋을 두었고 모두 20살 내외인데 역시 희소식은 없구려. 오늘 동침할 때마다 즉각 잉태된다는 손님 말씀을 들었소이다. 부디 손님의 복력에 의지해서라도 손님의 정자를 빌려 시도해보려 하는데 어떠시오? 선비는 놀라서 말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남녀유별의 예법은 지극히 엄중한 것입니다. 지아비가 있는 여자의 간통에 대한 법은 매우 엄격하지요. 일반 상민의 부인도 불가한 일이거늘 하물며 사대부의 별실이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이 말했다. 첩들은 천한 것들이고 내가 말을 먼저 꺼냈으니 조금도 꺼림칙해 할 게 없소이다. 또 밤이 깊어 아무도 없으니 뒤에 자식을 낳은들 누가 이 사실을 알겠소. 이 말은 내 속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것이니 털끝만큼도 꾸밈이나 속임이 없소이다. 부디 이 늙은이의 신세를 가엾게 여겨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종객에게는 적선이 되고 나에게는 무궁한 은혜를 입는 것이 되겠소이다. 양쪽에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니 어찌 사양만 하겠소이까. 선비는 한참 골똘히 생각했다. 그가 간청한 것이지 자기 스스로 간통한 것은 아니고 또 그가 진정으로 한 말이기에 달리 염려할 것은 없을 듯했다. 그리고 비록 거칠애로 여러 번 거절하기는 했지만 사람이라면 어찌 남녀 사이의 욕정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말했다. 도리를 헤아리면 만만불가하나 주인의 청이 이리 간절하시니 명대로 하려 합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지극히 불안하오이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은 크게 기뻐하며 손을 모으고 감사를 표했다. 이제 손님의 은떡에 기대 아버지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소이다. 마침내 여러 첩에게 연유를 이야기했다. 새밤을 첩셋이 돌아가며 모시고 잠자리에 들었다. 첩들도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라 기대하고는 선비에게 성명과 거주지를 물어 속으로 외웠다. 새밤을 자고서 작별하고 떠나려 하자 주인이 선물을 후하게 주었다. 하지만 짐이 무겁다고 모두 사양하고 산을 나와서 한양집으로 돌아갔다. 선비는 자식이 많은 까닭에 집안을 꾸려가기가 정말 어려웠다. 며느리도 들어오고 손자까지 생기니 식구가 30명이 넘었다. 몇 칸 안 되는 오두막집은 무릎을 들여놓기조차 어려웠고 30날에 9끼니밖에 못 먹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마침내 여러 아들을 분가시켜 처갓살이를 하게 하고 늙은 부부와 장남만 함께 살았다. 어느덧 20해가 지난 어느 날이었다. 호련 잘생긴 소년 셋이 준말을 타고 차례대로 들어와 계단을 거쳐 마루까지 올라와 절을 하고 머리를 조아렸다. 입은 옷이 화려하고 행동거지가 단아했다. 선비는 황망히 답배하며 물었다. 손님들은 어디서 오셨소? 일면식도 없는 것 같은데 새 소년이 말했다. 우리는 생원님의 아들입니다. 생원님은 모년 아무 땅에서 있었던 이러저러한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우리는 그 밤에 잉태된 자식들입니다. 모두 같은 달에 태어났고 생일은 앞뒤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올해 19살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노인의 자식인 줄만 알았는데 10여 세가 되자 모친께서 곡절을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생원님의 자식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노인께서 돌아가시기를 기다렸다가 생원님을 모시려는 계획을 세웠지요. 15살 되던 해 같은 날에 신부들을 맞이해 그 집에서 신부례를 올렸습니다. 재작년에 노인이 81세가 되었는데 2월이 되자 아무 병도 없이 돌아가셨지요. 후하게 빈소를 차리고 염을 하고서 길지를 잘 잡아 예에 따라 하관해 드렸습니다. 3년상을 치러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도 했고요. 이제 3년상도 끝났기에 모친의 기억에 의지해 우리 삼형제가 고삐를 나란히 하여 상경했습니다. 이제야 겨우 뵙게 되었네요. 선비는 황년이 크게 깨닫고 그들의 안색을 세심히 살펴보았다. 과연 모두가 서로 닮아 있었다. 이 일을 처자와 며느리 등에게 말해주고 각각 절을 하고 뵙게 하도록 했다. 그리고 말했다. 너희 어머니는 올해 몇 살이냐? 모두 탈없이 잘 지내고 세 아들이 각각 대답했다. 그 밤에 세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생원님의 춘추는 이미 높으시고 서방님도 일찍 학업을 포기하셨으니 과거와 벼슬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송곳 세울 만한 땅도 없어 가을인데도 곡식 항아리가 비었으니 빈손으로 텅 빈 땅에서 어떻게 생활을 꾸려갈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을 도모하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선비가 말했다. 나 역시 낙향할 뜻은 있었지만 그곳에는 땅도 집도 없으니 어찌하겠느냐. 세 아들이 말했다. 노인께서는 몇만금을 가진 부자이셨는데 다른 친척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재산이 모두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이곳 집을 팔고 온 가족이 다 가셔도 근심 없이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선비가 다 듣고서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그렇다면야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 마침내 말과 가마를 세내고 나를 잡아 길을 떠났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새 첩과 새 며느리를 만나보았다. 선비는 큰 집에 들어가고 세 아들은 각기 어머니를 모시고 이웃집에 나누어 살았다. 며칠 뒤 선비는 재물을 준비해 노인의 묘에 가서 곡을 했다. 나머지 처갓살이 하던 자식들도 차차 데려와 재산을 나눠주고 한 마을에 살게 하니 전후좌우로 모두 수십여 집이 되었다. 선비는 세첩의 집을 돌아가며 옛 인연을 이어갔고 호의호식하며 여생을 보냈다. 노인의 재산은 세 아들이 죽을 때까지 그만두지 않았다 한다. 머슴자리 하나 없겠습니까? 그저 뼈가 부러지도록 일하겠습니다. 사경은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으니. 곡식이 누렇게 익은 가을철, 신도마을의 박찬판댁 대문 앞에 나타나 일을 하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총각이 있었다. 마름은 그의 아래 위를 훑어보았다. 헌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얼굴과 손에는 때가 묻어 영락없는 거지 꼴이었지만 눈동자가 까맣게 빛나는 것이 웬만큼 영리해 보이지 않았다. 아니 사경은 안 받아도 좋다니 그러면 그냥 수고를 해주겠다는 거냐? 그저 밥 하나 얻어먹고 잠자리만 얻으면 됩니다. 박찬판은 마름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자 즉시 그를 불러들였다. 호조 찬판까지 지내다가 낙향하여 여생을 보내고 있는 박찬판은 마음이 부드럽기 짝이 없어 동네에서도 조정에 신사할 때에도 원수를 진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불러들여 놓고 보니 마름의 말처럼 얼굴에 생김새며 눈이며 장부따운 것이 만약 심한 좋았더라면 한 자리 단단하게 할 것 같아 보이는 녀석이었다. 내 집에 있도록 해라.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다만 사경도 줄 것은 주어야지. 내 알아서 할 테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복세는 그 집의 머슴이 되었다. 그날부터 그는 정말로 뼈가 부러지도록 일했다. 박찬판에게는 딸이 둘 있었다. 큰 딸은 일랑, 둘째 딸은 이랑이었다. 나이는 19살과 17살. 그런데 어머니가 달랐다. 이랑은 지금의 후처인 국시부인의 몸에서 태어난 딸이었다. 어째서 그러는 것인지 이랑은 복세를 잡아먹지 못해 야단이었다. 그녀는 결국 어머니, 복세 녀석이 사람을 음흉한 눈으로 쳐다보아요 하고 헛고자질을 했다. 국시부인은 영악하기로 소문이 난 여자였다. 박찬판이 나들이를 나간 날 그녀는 즉시 하인들을 불렀다. 복세 녀석이 세상에 몹쓸 죄를 지었다.
그 녀석이 감히 우리 이랑의 얼굴을 음흉한 눈으로 훔쳐보았다니 하고 내뱉더니 당장 그놈을 잡아다가 곤장찜질을 하라고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다. 앞마당 대청 앞에 붙잡혀온 복세는 임시로 급히 만든 형틀에 엎어진 채 국시 부인의 호령을 들으면서 볼기에 뼈가 부러지도록 얻어맞았다. 복세가 행랑채 머슴방에 엎어져 생각하니 기가 막혔다. 이랑을 음흉한 눈으로 본 적은 없었다. 겨우 생각해낸 것은 올 봄에 산에 일하러 갔다가 이름 모를 붉은 꽃이 하도 탐스럽게 피어 있어서 꺾어다가 안채의 몸종인 유월이를 시켜 큰 아시방에 꽂아드리라고 들여보낸 일뿐이었다. 옳지, 어쩌면 그 일 때문인지도 모른다. 유월 인연이 어쩌다가 이랑에게 들켰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이랑이 화를 내서 모함할 만도 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복세의 추측은 맞았다. 이랑은 우선 그렇게 모함해서 복세를 반죽임시켜 놓은 후에 어머니 국시 앞에서 그 사실을 털어놓았다. 6월 인연이 예쁜 꽃을 가지고 언니 방으로 가길래 달라고 했더니 언니에게 드릴 것이라면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년이 언제 산에 갈 틈이 있었나요? 어쩐지 이상해서 캐물었더니 복세 녀석이 꼭 언니에게 갖다 드리라고 했다잖아요. 꽃을 뺏어서 팽개치긴 했지만 분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어디 감히 머슴 주제에 어디라고 함부로. 저런 괘씸한 놈. 곤장 쉰대로는 당치도 않구나. 당장에 물꼬를 내야지. 당장에 무슨 요절이라도 내고 말 것 같이 부르르 떨던 국시 부인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옳지. 옳지. 옳았구나 하고 말하면서 무릎을 쳤다. 그녀는 복세가 겨우 일어나서 걷게 되자 어느 날 그를 불러들여 후원을 좀 쓸어라 하고 명령했다. 복세가 후원을 반쯤인가 쓸었을 때였다. 갑자기 후원에서 국시 부인의 찢어지는 것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걔 누구 없느냐? 없느냐? 하인 둘이 우르르 몰려오자 국시 부인이 소리쳤다. 당장 저 복세놈을 잡아묶어라. 복세는 어안이 벙벙해진 채 몸으로 묶여버렸다. 왜 이러십니까? 마님, 쇳내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부인 앞에 끌려온 복세가 말하자 그녀가 내뱉었다. 이런 뻔뻔스러운 녀석 같으니 겁도 없이 일랑에게 꽃을 바치지 않나. 이번에는 후원을 쓰려고 했더니 글쎄 일랑의 방에 들어가지를 않나. 마님, 그게 무슨 억울한 말씀이십니까? 쇳내가 감히 어디라고 일랑 아씨의 방에. 복세는 어이가 없었다. 그 소리에 놀라 별당체에 기거하던 일랑이 밖으로 나왔다. 우수에 깃든 그 고운 얼굴로 조용히 걸어와서 어머님, 복세는 그런 무엄한 짓을 한 일이 없사옵니다. 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뢰었다. 아니, 이 발칙한 년 같으니 어느 앞이라고 네가 나를 속여 넘기려느냐. 내 방에서 저놈이 바지춤을 사리면서 나와 신을 신는 것을 보았는데 그래도 거짓말이라고 하느냐. 그제서야 일랑은 항상 자기를 눈에 가시처럼 알아오던 어머니가 모함하려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하늘이 무너져 버리는 것만 같아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푹 엎어지며 흐느껴 울었다. 참판이 돌아오자 국시 부인은 사랑방으로 가서는 대뜸 통곡을 터뜨리며 땅바닥을 쳤다. 영감마님, 이 일을 어쩌면 좋사옵니까? 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일을 말이옵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 그러시오? 글쎄, 망측스럽기 짝이 없게도 그녀는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복세가 일랑의 방에 들어가 세상에 몹쓸 짓을 했다는 거짓말과 꽃을 꺾어 바쳤다는 이야기를 아뢰었다. 마음씨 고운 참판도 그 말에는 새파랗게 질리며 온몸을 후들후들 떨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당장 일랑과 복세를 잡아오게 했다. 앞에 꿇어앉힌 그는 억울해 말도 못하는 일랑에게 먼저 물었다. 이 고얀 년, 네가 더듬거리며 입을 연 그는 이윽고 에이 보기도 싫다. 당장 나가거라. 저 물꼬를 낼 머슴놈과 집을 나가서 강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산에 가서 목을 매달든지 내 마음대로 해라 하고 말하더니 당장에 쫓아내라고 한마디 명령하고서는 훌쩍 사랑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참판의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다. 애미를 어릴 때 여위여 늘 불쌍하다고 여겨오며 좋은 신랑감을 골라서 위탁시키려 했는데 그런 짓을 했다니 가슴이 안 아플 수가 없었다. 낮에는 동네가 창피하다고 하여 밤에 쫓아내기로 했다. 쫓아낼 망정. 그래도 딸은 딸이었다.
참판은 아무도 몰래 마름을 시켜서 금 열량을 주었다. 두 사람은 캄캄한 밤길을 걸었다. 아씨, 쇳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쇳내가 공연히 반바람이 불고 있었다. 복세는 아직 몸이 완쾌되지 않아 걸음걸이가 완전치 않았다. 무슨 말을, 우리 어머님이 나를 밉게 보셔서 그러신 거예요. 내외가 되면 일심동체라고 배웠어요. 복세의 가슴은 이상하게 뛰었다. 일랑도 마찬가지였다. 상민이긴 하지만 생김새가 양반집 귀공자처럼 생긴 그가 싫지는 않았다. 소저, 쇳내 같은 자에게 평생을 맡겨주시겠습니까?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청혼을 했다. 다 하늘의 뜻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하늘의 뜻이니 따르겠어요. 아버님이 금덩어리를 주신 것도 있고 하니 논밭이라도 장만해서 먹고 살아갈 수는 있을 거예요. 소저, 고맙습니다. 아씨라는 말이 어느새 소저가 되어 있었고 복세는 일랑의 손을 잡았다. 파르르 떨리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복세는 밤의 어둠에 힘을 입은 듯이 일랑을 안으면서 풀밭 위에 쓰러졌다. 소저, 실은 감히 쳐다봐도 죄가 될 신세였지만 우수가 깃든 소저의 모습을 힐끗힐끗 볼 때마다 내 가슴 속에 뜨거운 불길이 일었습니다. 그런 말과 함께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떨고 있는 일랑의 입술 위에 자기의 입술을 덮어갔다. 소저의 몸은 불덩이 같았다. 복세는 그녀의 치맛개에 손을 댔다. 그러자 일랑의 몸이 꼿꼿이 굳어버렸다. 상민과 양반의 몸이 한 몸이 되는 순간 일랑은 아픔과 함께 온 어둠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것을 느꼈다. 이즈음 중종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은 조정에서 쫓겨나고 새 임금이 용좌에 앉으셨다. 박참판은 하야한 지 오래되었기에 이런 조정의 일과는 무관해서 무사했다. 그러나 가슴이 아픈 것은 아무래도 일랑의 일이었다. 이것이 어디 가서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모진 마음을 먹고 강물에 뛰어들지나 않았을까 하고 걱정을 하다가 그만 심화병이 생겨 항상 누워 지냈다. 하지만 일랑은 어디 가서 죽어버렸던지 아니면 거짓골이 되어 헤맬 언니를 생각할 때마다 고소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자기가 훌륭한 낭군에게 시집가서 사는 모습을 보이며 자랑하고 싶었다. 그런데 중종 반정이 일어난 직후에 그녀는 한양 서문 밖에서 사는 공조의 참판을 지내던 윤씨 댁과 혼담이 성립되어 성대한 예식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일랑이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시집을 와보니 신랑이라는 자가 첫날 밤에 신부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몰라 쩔쩔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랑은 신혼 첫날 밤을 지르고 불과 며칠이 지났을 때 비로소 신랑이 어딘가 좀 모자라는 것 같다고 느끼게 되었다. 실은 윤참판이 자기 아들에게 모자라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신도마을로 낙향한 집에 후처의 몸에서 태어난 일랑을 맞아들인 것이었다. 그런 것을 알 까닭이 없는 일랑은 바보에게 시집 온 것이 못 견딜 만큼 분했다. 그것뿐이라면 좋았다. 신혼 한 달 만에 조정에서 조사가 진행되어 비록 반정이 있기 전에 벼슬 자리를 내놓았다고는 하지만 연산군의 사화의 가학자로서 가담한 혐의로 금부의 군사들이 밀어닥친 것이다. 윤참판이 어명이라는 금부도사의 말을 듣고 마당에 내려가 꿇어앉았을 때 일랑은 눈앞이 아찔해지며 살아있는 기분도 아니었다. 죄에 따라서는 삼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었다. 그런 앞길이 떠오르니 눈앞이 아찔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윤참판이 끌려가고 일가는 다행히 연금 상태에 놓였는데 시어머니가 기지를 발휘하여 너희들은 무슨 화를 만날지 모르니 친정의 종가 있거라 하고 따돌렸다. 일랑이 바보 신랑과 함께 돌아가노라니 저쪽에서 큰 행차가 서문 쪽을 향해서 오고 있었다. 단 둘이 자맹하다시피 하는 일랑이었는지라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길 한편으로 비켜섰는데 뜻밖의 말을 탄 사람이 아니 일랑 아가씨가 아니여 하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얼떨떨해하며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그는 머슴이었던 복세가 아닌가. 이것이 어쩐 일인가 싶어서 뒤를 보니 가마를 타고 있는 것은 분명 언니인 일랑이었다. 아니 일랑아. 그녀는 소리치며 가마에서 내리더니 일랑의 손을 잡았다. 집에 갔다가 오는 길이다. 네가 서문 밖 윤참판 댁에 시집갔다고 해서 그리로 가는 길이란다. 이분은 글쎄 연산군에게 억울한 누명을 쓴 김대감댁 자제분이셨지 뭐니.
삼족이 몰살당하는 화에서 벗어나 다행히 도망치셔서 숨어 다니신 분이다. 반정이 꾀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평안도 은신처에서 한양 주변으로 올라와 우리 집에 위탁하셨던 거였어. 반정이고 뭐고 내가 알게 뭐야. 어서 가요. 어서 가. 이랑은 이성을 잃으며 미친 듯이 외쳐댔다. 나중에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자기의 가슴을 세차게 쥐어뜯었다.